이혼하는 도시. 속성 결혼, 속성 이혼이 가능한 도시. 아침에 결혼하고 저녁에 이혼하는 도시. 예를 들어서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53시간 만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여기 라스베가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장진영 씨 여자 탤런트였잖아요. 근데 위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죠.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걸 알고 결혼식을 올려줬죠.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라스베가스입니다. 스포츠 서울 기사에 보면은 라스베가스의 한 작은 교회에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한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 결혼, 속성 이혼을 하는 도시가 바로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당포도 많지만은 웨딩 채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식 부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서약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서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의 서명이 꼭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메리지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결혼증명서가 발급이 돼요. 목사님의 서명이 없으면은 결혼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 3주,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라스베가스는 몇 시간 만에 혼인소송, 이혼 소송이 다 됩니다. 그 웨딩 채플이라는 게 또 길거리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그게 교회인데 결혼식을 올리는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드라이브 트루로도 혼인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트루, 차 타고 들어가서 창틀에 목사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물어봐요.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오케이. 서명하고 내가 이거 서류를 시청해 보낼 테니 5시간 후에 픽업 오시오. 그럼 5시간 지나면 혼인증명서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속성 결혼, 속성 이혼이 가능한 도시. 그래서 코리아타운 신문의 광고를 보면 속성 이혼 결혼해드립니다, 혼인신고 해드립니다, 이혼소송 해드립니다, 이런 광고들이 다 나오는 게 다 라스베가스 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도시죠. 속성 결혼, 속성 이혼이 또 가능한 도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00쌍의 커플이 맺어지고 헤어지는 도시. 그래서 또 라스베가스의 가장 특징적인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출발한 지 약 15분 정도 됐죠. 한 25분 정도,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동을 하시면은 바로 건축공학의 옆자기장, 건축공학의 불가사이라고 하는 총 길이 230m짜리 댐 하나를 지나갔는데, 그게 바로 후어댐입니다. 저는 아까 드리던 말씀 이제 드리면은,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로 테러리스트의 공동 목표 1위가 후버댐이었고, 왜냐면 후버댐을 파괴하면은 라스베가스의 불들이 쩌쩌쩌 나가면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기 힘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상징성도 있죠. 후보 대통령 때 지어진 그런 미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라는 좀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의 위험성 때문에 차량 통제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후버댐 옆을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도로가 후버댐 위를 지나가게 돼 있었지만 그때 도로를 통제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고용이 창출이 될까요? 또 호텔 하나에 보통 10,000명입니다. 호텔 하나 생기면 10,000개의 뉴 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공터에 지금 호텔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광고판이 이 호텔이 지어지면 10,000개의 뉴 잡이 생긴다. 호텔 딜러뿐만 아니라 그 호텔에 연관돼서 거기 납품하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딜러들, 관리하는 사람, 주차하는 사람, 웨이터, 웨이트레스, 기타 등등, 그렇죠, 청소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하면은 보통 호텔이 3,000개씩, 4,000개씩 이렇게 되니까 하나 생겨나게 되면 40,000개의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만자리에. 그래도 미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저도 어제 카지노 가보신 분들은 카지노 왔다 갔다 서빙하는 칵테일 걸들이 있습니다. 웨이트레스예요. 그것도요, 거의 특히 메인스트립에 뭐 좋은 호텔, 뭐 윈 호텔, 벨라지 호텔, 뭐 이런데, 베네시안 호텔 가셔도 이런데 거기 이거 하려고
거의 경쟁률이 대기업 경쟁률이랑 맞먹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팁 받죠? 뭐 하죠? 그러면은 뭐 풀타임으로 하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잘 나가는 사람 기준이고 그 윈호텔에 일하는 사람 기준이에요. 또 호텔이 또 좋을수록 또 팁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돈 잃은 사람은 물론 조금 주겠지만은 또 왕창 딴 사람도 왕창 이렇게 주잖아요. 거기서 제일 풀타임으로 일하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여기까지 다 하면 10,000불? 한 달 소득이 10,000불 줄 서서 기다리죠. 그리고 한 번 되면 거의 65세나 돼야 은퇴해야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기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적이. 실업률도 이제 가장 낮기 때문에 호텔에서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도 여기서 카지노 딜러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에 살던 친구인데 그래서 카지노 딜러 한다고 왔어요. 지금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냐면 이 친구가 시카고에 살다가 이러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근데 라스베가스랑 연관이 됐고 미국 전체적인 지금 상황과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죠? 이 사막인데 지나오시면서 다 보트 있어요. 보트 있고 지나가는 차들 보면 보트 매달고 다 그 레인 미드호에는 이제 수상 스포츠를 즐깁니다. 사막에서 즐기는 수상 스포츠. 오늘 주무시는 호텔 같은 경우도 저희 호텔 바로 앞에 콜로라도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콜로라도 강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랜드 캐년을 만든 장본인이 또 콜로라도 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콜로라도 강 상류를 따라서 그랜드 캐년까지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밑바닥에 흐르는 강이 콜로라도 강이고 그 강이 1700만 년 동안 흐르면서 그 어마어마한 계곡을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유력한 학설이 정설은 없죠. 왜냐하면 그랜드 캐년의 생성 과정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가 이제 시카고 살다가 카지노 딜러 한다고 하면서 왔는데 또 카지노 딜러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 친구가 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7년 전에 왔어요. 광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카우보이 발대춤을 바라들고 양마차는 달려간다. 저 멀리 인디안의 목소리 들려오며 고개 넘어 주머니에 아가씨가 그리워. 달려라 영마야 아리조나 카우보이.
달려나 가보이 광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가보이 오락기는 그간의 영화차는 달려간다 새파란 지평선에 황혼이 지더녀 졸업보다 뒤쳐지는 조각살만 외로워 달려라 영마야 아리조나 가보이 귀를 자른 사람은요, 예전에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인디언 사냥꾼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는 인디언을 한 명 죽일 때마다가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인디언들을 죽이는 인디언 사냥꾼이 실제로 있었고, 그럼 인디언을 죽였어요. 그럼 시청에 가서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 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인 시체를 떠안고 가죠. 근데 시체를 떠안고 몇 날 며칠 가다가 시체가 부패하고 올라매고 가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체를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머리 가죽만 벗기고 귀만 자르고, 그래서 나 한 명 죽였다. 그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정산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직업의 인디언 사냥꾼. 이거는 반대인 거죠. 인디언들이 귀를 자르고 머리 가죽을 벗긴 게 아니라 인디언 사냥꾼들이 인디언의 머리 가죽을 귀를 자르고. 잠시 후에는 인디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리조나라는 주의 명칭 자체도 아리조나기라고 하는 인디언 말에서 유래가 되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옹달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살던 인디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아리조나기죠. 옹달샘이라고 불렀고, 그게 영어식 발음으로 아리조나, 애리조나라고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우보이라는 직업도 굉장히 미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제로 카우보이를 했던 사람들은요, 반건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회 문제가 됐었던 게, 대륙횡단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직업을 잃은 카우보이들이 동네에서 또 난동을 부리고,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카우보이들은 사실은 거의 건달이에요. 반건달.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가장 적합한 직업이었죠. 왜냐하면 소들이 다 돈이죠. 그 소떼들을 몰고 거의 3,000km까지 소를 팔고 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강력한 무력이었겠죠. 그러니까 싸움박질 잘하고 총 잘 쏘고 이런 사람들이 거칠고, 그래야 이제 소떼들을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서 안전하게 소떼들을 팔고 오죠.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카우보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건달이었습니다. 반건달. 총 잘 쏘고 싸움박질 잘하고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카우보이라는 직업이 최초로 생겨났을 때가,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쪽에 속한 주와 북유니언이라고 해서 북쪽에 속한 주들이 전쟁을 벌인 가장 주요한 원인은, 미국의 남쪽에 해당하는 주는요, 주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들어와서 남쪽에 속해 있는 주들 같은 경우는 담배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죠. 담배 농사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도 내려오는 미국 농업의 특징이 플랜테이션 농업입니다. 소규모로 이렇게 그냥 가족끼리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담배면 담배, 아몬드면 아몬드 한 가지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해내는 게 바로 미국 농업의 가장 큰 특징, 플랜테이션 농업입니다. 남쪽에 속한 주들은 담배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일손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흑인 노예를 잡아왔죠. 흑인 노예를 이제 섭니다. 그래서 남쪽에 속해 있는 주들은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북쪽에 속해 있는 주들은 농업보다는 공업이 북쪽은 발달이 되기 때문에 노예보다는 자기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더 필요했고요. 숙련된 노동자가 더 필요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속해 있는 주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그런 인권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남쪽 지역은 농업이 발달됐고 북쪽 지역은 공업이 발달됐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 간의 그런 감정의 골이 깊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북쪽 살던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남쪽에 속한, 미국의 남쪽에 속한 주들은 귀족적인 문화가 강했습니다.
왜냐면 흑인 노예들을 부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건제도의 영주와 같은, 유럽의 봉건제도의 영주와 같은 그런 농노들, 노예를 부리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귀족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북쪽 지역은 공업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놓고 깔보기 시작합니다. 에휴,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전쟁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북분의 승리로 끝나죠. 링컨 대통령 때.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LA라는 도시, 캘리포니아주에 속해 있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입장에 서 있던 북분에 속해 있던 곳이고, 또 LA 살던 젊은 사람들이 남북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다시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심했었습니다. 일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할 일은 없고, 그리고 주머니는 좀 두둑해요. 만약 주머니가 텅텅 비었으면 어떤 일이든지 했을 텐데 웬만한 일은 하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맨날 빈둥빈둥 놀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싸움박질하고 문제아들이 있었겠죠. 그게 가장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차피 시카고까지 소를 팔고 오면 10배의 차익을 남길 수가 있고, 쟤네들이 맨날 동네에서 말썽 부리고 이런 거 꼴배기 싫으니까 소떼들을 맡겨서 보내면은 소 팔고 오는데 최소 몇 년은 걸릴 거고, 그리고 잘만 팔고 오면은 우리도 시대 차익 얻어서 돈도 많이 벌 거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말썽꾸러기들한테 소떼들을 맡기면서 시카고까지 소를 팔고 오고 최소 10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만 팔고 오면은 우리가 절반을 띄워주겠다. 이런 이제 딜을 하게 되고요. 뭐 빈둥빈둥 할 일 없이 노는 젊은이들도 그 제안을 받고 자기네도 좋죠. 그냥 동네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소떼들을 몰고 왠지 모험을 떠나는 거 같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목돈을 만질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맞아 떨어져서 탄생이 된 직업이 바로 카우보이라는 직업입니다.
도착하시면 거기가 해발 고도가 2200m, 한라산보다 250m가 더 높죠. 한라산의 높이는 1950m,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해서 1950m죠. 그랜드 캐년의 해발 고도는 2200m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파르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높게 올라왔다라는 거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의 5시간가량 은근히 올라왔죠. 계속해서 은근히. 그래서 모하비 사막 지역에서 코로나도라고 하는 보원 지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후 때도요, 여기는 사막처럼 덥지 않습니다. 여기는 캐나다성 한대기후를 띠는 한대기후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크게 모하비 사막 지역과 코로나도 보원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다, 여기도 다 바다 밑이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융기가 되면서 고원 지역을 형성하게 됐고, 그 고원 지역이 형성된 이후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콜로라도 강이 보통 200만 년, 300만 년 흘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제기된 학설에 의하면 1700만 년 동안 흐르면서 강물에 의한 침식작용에 의해서 길이 446km, 깊이 1600m, 계곡의 평균 폭 16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캐년이 형성이 됐다. 개 아닙니다. 캐년. 가이드는 발음이 정확해야 되죠. 정확하지 못하면 저질 가이드가 됩니다. 캐년이 형성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동일 과정설이라는 학설입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학설이죠. 정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캐년의 생성 과정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직접 가서 보시죠. 직접 가서 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강이 1700만 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흘렀다 하더라도, 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야, 참 신기하네.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동일 과정설이라는 학설이고, 또 한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유력한 학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동일 과정설이라는 학설이고, 두 번째 학설은 격변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독교에서 나온 학설입니다. 기독교 쪽에 있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학설.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독교에서는. 제가 가끔 교회 단체팀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 단체분들이 그랜드 캐년 여행을 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시죠. 뭐 그랜드 캐년 2박 3일로 하지 마시고 그 투어의 제목을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찾아서라고 해주세요라는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단체분들만 따로 하시는 투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가끔 버스 이제 문에다가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찾아서, 그 기독교 쪽에서는 그랜드 캐년의 모습이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격변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바다 밑이었던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바다 밑에서 융기가 될 때 솔트 레이크처럼 움푹 파인 지역에서 이제 융기가 되면서 그랜드 캐년 상층부에 거대한 호수 2개가 있었고, 미지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그 호수물이 넘쳐 흐르면서 콸콸콸 넘쳐 흐르면서 어마어마한 계곡의 모습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땅을 파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격변설이라는 학설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랜드 캐년 상층부에 호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시된 학설이죠. 그것도 유력한 학설이지 정설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직접 가서 보시면 아무리 큰 호수에서 물이 넘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풍광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다. 가장 유력한 학설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동일 과정설이라는 학설과 격변설이라는 학설. 그랜드 캐년에 최초로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인디언들이죠. 최소 2000년 전에 그랜드 캐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굴된 인디언들의 유물들을 찾아보면 최소 2000년 전에 인디언들이 들어와서 살았다. 그랜드 캐년 인근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족인 나바호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 저쪽 서쪽에는 후알라파이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이 있고, 그 중간에 호피, 파이오테, 이런 인디언 부족들이 모여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에 도착을 하시면은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저희가 절벽 위에서 그랜드 캐년의 모습을 감상하시죠. 절벽 밑바닥은 1600m입니다. 1600m 밑에 있는 나바호 인디언의 보호구역까지 육안으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건물이요. 거기 사람 살고 있습니다. 뭐 거기뿐만 아니라 그랜드 캐년 위에서 주변 많이 살고 있어요. 나바호 인디언. 육안으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나바호 인디언의 보호구역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캐나다산 한대 기후이기 때문에 일단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랜드 캐년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랜드 캐년을 보고 가실 수 있는 확률은 거의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겨울에 제가 행사를 한 통계를 보니까는 다른 이제 가이드들 얘기를 들어보고 거의 40% 가까이가 그랜드 캐년 오셨어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